어머니, 지금 사시는 집, 혼자 쓰시기엔 너무 큰 집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신혼집으로 쓸게요. 어머니는 오피스텔 구해드릴게요. 거기서 사셔도 괜찮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정미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얘기는 제 아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일어난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비 며느리가 첫 만남에서 저에게 던진 한마디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미숙입니다. 올해 65세예요. 남편과는 5년 전에 사별했어요. 지금은 아들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실 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는데 병원에 가기도 전에 숨을 거두셨거든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모든 게 낯설었어요. 다행히 아들이 저를 많이 위로해 줬어요. 회사 일이 바쁜데도 자주 안부를 물어봤고 필요한 것들도 챙겨줬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 이름은 준호예요. 올해 32세인데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에요. 성격이 차분하고 책임감도 강한 편이거든요. 준호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어른들한테도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대학교를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로 갔고 졸업 후에는 지금 회사에 입사했어요. 벌써 8년째 다니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편이에요. 성실하게 일해서 승진도 빠른 편이고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희 집은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34평 정도 되는 크기인데 시세가 꽤 비싼 편이에요. 현재 시세로는 15억 정도 될 거예요. 남편이 생전에 정말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빌라에서 시작했는데 몇 번 이사하면서 점점 더 좋은 곳으로 옮겨왔어요. 이 집으로 이사 온 건 15년 전이에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저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남편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어요. 항상 신문이나 인터넷으로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고 투자 관련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살 때도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미래 가치를 고려해서 이 지역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집 구조도 마음에 들어요. 방이 3개 있고 거실도 넓고 베란다에서는 한강이 보여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아들이 요즘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름은 서연이라고 하는데 나이는 29세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 다니는 여자라고 해요. 처음에 아들이 여자친구 있다고 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언제까지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랐거든요. 두 사람이 사귄 지는 2년 정도 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만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지해진 것 같았어요. 아들이 가끔 서연이 얘기를 할 때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언제 만나보게 해줄 거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아들이 처음에는 좀 더 지켜본 후에 소개하겠다고 했어요. 아직 이르다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와 결혼하고 싶다면서 만나보시라고 했어요. 저도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만나보고 싶었어요. 빨리 만나서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후에 첫 만남을 갖기로 했어요. 아직 정식 상견례는 아니고 편안하게 식사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자리로 정했어요. 날짜를 정하고 나서 정말 떨렸어요. 무엇을 입을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혹시 첫인상이 안 좋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세대 차이도 있을 텐데 잘 통할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장소는 아들이 정했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어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곳으로 정했어요. 약속 하루 전날 밤에는 잠이 잘 안 왔어요. 내일 만나게 될 사람이 어떤 분일지 상상해 보면서 밤을 지샜어요. 약속 당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머리도 다시 손보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어요. 옷도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너무 격식 차리는 것도 이상하고 너무 편한 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적당히 단정한 원피스를 골랐어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니까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확인해 봤어요. 괜찮은 것 같아서 출발했어요. 식당에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미리 가서 자리도 확인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었거든요. 조용한 구석자리로 예약되어 있었어요. 잠시 후 아들이 서연이와 함께 들어왔어요. 멀리서 봐도 정말 예쁜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키도 적당하고 스타일도 좋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예뻤어요. 화장도 자연스럽게 했고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서연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라고 하면서 깍듯하게 절을 했어요. 예의도 바른 것 같았어요.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아들이 중간에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줬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서연이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가족관계나 직장생활, 취미 등등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서연이 부모님은 부산에 사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고요.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서연이가 역으로 저희 집에 대해서도 궁금해 했어요.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관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좀 이상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이 몇 평인지 물어봤어요. 34평이라고 대답했더니 요즘은 그 정도면 꽤 넓은 편이라고 하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동네에 사는지도 자세히 물어봤어요. 강남구라고 했더니 눈이 반짝이면서 정말 좋은 곳이라고 감탄했어요. 심지어 몇 층에 사는지, 향은 어느 쪽인지까지 세세하게 물어봤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는 게 좀 이상했어요. 또 아파트 브랜드까지 물어보더라고요. 대형 건설사 아파트라고 했더니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어요. 지하철역과의 거리, 대형마트나 병원 위치까지 꼼꼼히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인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그 동네에 살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궁금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완전히 다른 의도였던 것 같아요. 집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거였어요. 아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서연이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요. 혹시 대출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첫 만남에서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예의에 맞나 싶었거든요. 서연이가 말하기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미리 확인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보다 낫다면서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사적인 질문 같아서 불쾌했지만 아들 여자친구니까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대출은 없다고만 간단히 말했어요. 그러자 서연이가 정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라면서 요즘은 빚 있는 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안도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들이 돌아온 후에는 다른 얘기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계속 집 얘기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는 언제 했는지 물어봤어요. 15년 전에 이사 올 때 했다고 했더니 그럼 이제 다시 할 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또 가구들도 하나씩 훑어보더라고요. 소파는 언제 산 건지, 식탁은 어디서 산 건지 계속 물어봤어요. 심지어 제가 아끼는 도자기 장식품까지 언급했어요. 어디서 산 건지 물어보면서 취향이 독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투가 칭찬하는 건지 비판하는 건지 애매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시작했는데도 서연이는 계속 집 얘기를 했어요. 정말 관심이 많은 것 같았어요. 거실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방은 몇 개인지, 베란다에서는 뭐가 보이는지까지 세세하게 물어봤어요. 한강이 보인다고 했더니 정말 부러워했어요. 뷰가 좋은 집은 값도 많이 나간다면서 감탄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집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정말 직접적인 질문. 이어서 당황했어요. 아들이 서연아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말렸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웃었어요. 궁금해서 그런 거라면서 시세 정도는 알아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요즘 부동산이 중요하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동네가 비싸긴 하다고 인정했어요. 서연이가 대략이라도 얼마 정도인지 물어봤어요. 정말 끈질겼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15억 정도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서연이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비싸다면서 혀를 찼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뭔가 계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연이 자신은 대학교 졸업 후에 현재 회사에 다닌 지 5년 됐다고 했어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업무도 재미있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성격도 활발한 편인 것 같았어요. 말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유머 감각도 있어서 대화가 재미있었어요. 아들과는 회사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둘 다 등산을 좋아해서
자주 함께 산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등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들도 같이 웃으면서 그때 일들을 얘기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하면서 더 편해졌어요. 서연이가 젓가락질도 예쁘게 하고 식사 예절도 좋았어요. 집에서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았어요. 중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서연이 어떤 것 같으냐고 하면서 첫인상이 어떤지 물어봤어요. 저는 좋은 것 같다고 했어요. 예쁘고 예의 바르고 성격도 밝은 것 같다고 했어요. 아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갑자기 서연이가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어머님, 그 집 어머님, 명의는 아니시죠? 라고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서연아,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냐고 물어봤어요. 당황스럽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서연이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 걸 확인한다면서 당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미리 알아봐야 하는 거라고 하면서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보다 낫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분이 나빠졌어요. 첫 만남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예의에 맞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맞다고 하지도 틀렸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서연이는 제 반응을 보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받아 들인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서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예의 바른 것 같지만 계산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이었어요. 분위기가 많이 어색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서연이가 저한테 인사했어요.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다고 하면서 다음에 또 뵙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인사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 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서연이 어떤 것 같으냐고 하면서 마음에 드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일단 괜찮은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첫 만남이니까 더 지켜 봐야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한 그 질문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아들한테 서연이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물어봤어요. 미리 그런 얘기를 했는지 궁금했어요. 아들은 자기도 놀랐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랐다면서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뭔가 둘이 미리 상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의 반응이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결혼이 잘 될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첫인상은 좋았지만 마지막에 한 말 때문에 신뢰가 좀 흔들렸어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서 불쾌했어요. 그 후로 서연이는 종종 저희 집에 왔어요.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오기도 하고 가끔은 혼자 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처음 몇 번은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것 같았어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요리도 함께 만들고 그랬거든요. 설거지도 자연스럽게 도와줬고 청소도 같이 했어요. 정말 좋은 며느리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도 서연이가 오면 정말 행복해 했어요. 둘이 함께 있을 때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투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정중하게 존댓말을 했는데 점점 반말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집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머님은 도와주시는 입장이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은근히 제 위치를 규정하는 느낌이었어요. 결혼하면 젊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도 계속 반복했어요. 어머님은 조언만 해주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또 한 번은 인테리어 얘기를 하면서 어머님, 취향은 좀 구식이라고 말했어요. 요즘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은 감각으로 새롭게 꾸며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님 세대와는 취향이 다르다면서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가구 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 소파는 너무 오래됐고 저 장식장은 촌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아끼는 도자기까지 취향이 안 맞는다고 했어요. 모던한 스타일로 바꿔야 한다면서 치워버리자고 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불쾌해졌어요. 이 집에서 40년을 살면서 하나씩 모은 소중한 물건들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어려워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들도 점점 서연이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뭔가 말하면 서연이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녁 메뉴를 정할 때 제가 한식을 제안하면 서연이가 양식이 좋겠다고 하면 무조건 양식으로 결정됐어요. 텔레비전 채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보던 프로그램이 있어도 서연이가 다른 걸 보고 싶다고 하면 바로 바뀌었어요. 작은 일들이었지만 계속 반복되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충격적인 제안을 받았어요. 서연이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거예요. 어머님이 혹시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면 어떨까요? 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신혼집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젊은 부부가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면서 어머님은 근처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이사 가시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집이 누구 집인데 저보고 나가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아들 반응이었어요. 서연이 제안을 듣고 고민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날 밤 아들과 둘이 있을 때 따져봤어요. 정말 그런 생각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들은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언제 했냐고 부인했어요. 서연이가 혼자 한 얘기라면서 자기는 동의한 적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32년을 키운 아들이 5년 사별한 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생각한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 후로 며칠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쩌면 제가 양보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컸어요. 평생 이 집을 지켜왔는데 왜 제가 나가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혼자가 되니까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서연이가 또 다른 제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번에는 집 리모델링 얘기였어요. 결혼 준비 겸해서 집을 새롭게 꾸미자는 거였어요. 물론 서연이 취향대로요. 거실부터 시작해서 방까지 전체적으로 바꾸자고 했어요. 가구도 모두 새로 사고 벽지도 다시 바르자고 했어요. 제가 아끼는 물건들은 모두 치우거나 버리자고 했어요. 새로운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어요. 심지어 제 방까지 바꾸자고 했어요. 어머님 방도 모던하게 바꿔드리겠다면서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내 허락도 없이 내 방까지 바꾸겠다는 게 말이 됐어요? 하지만 아들은 또 서연이 편을 들었어요. 어차피 오래된 집이니까 이참에 새롭게 하는 것도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아들이 완전히 서연이 편으로 넘어갔다는 걸, 더 이상 제 편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리모델링 비용은 누가 낼 거냐고 물어봤더니 서연이가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내시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리모델링을 제가 돈 내서 해주라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냥 돈 내는 기계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행동을 취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유는 신혼집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젊은 부부가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면서 어머님은 근처에 작은 집을 구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집이 누구 집인데 저보고 나가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들한테 따로 물어봤어요. 정말 그런 생각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아들은 당황하면서 그런 얘기를 언제 했냐고 부인했어요. 서연이가 혼자 한 얘기라고 하면서 자기는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아들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다만 직접 말하기는 어려운 거였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제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많이 났어요. 65세 나이에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라는 게 말이 되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아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에 가야 한다면서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서류 확인만 하면 된다면서 간단한 일이라고 했어요. 저도 별 생각 없이 따라가기로 했어요. 사실 법무사 사무실에 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 같아서 조금 긴장이 됐어요. 아들이 미리 약속을 잡아놨다고 했어요. 오후 2시에 가면 된다고 하면서 시간 맞춰서 출발하자고 했어요. 그날 아침 서연이도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자기도 알아야 할 일, 일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이상했어요. 왜 서연이까지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아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별말 안 했어요. 어차피 곧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은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큰 빌딩이었어요. 15층에 있는 사무실이었는데 정말 넓고 깔끔했어요. 직원들도 많고 분위기도 전문적인 느낌이었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예약 확인하고 잠시 기다렸어요. 대기실에는 고급스러운 소파가 있었고 음료도 제공해줬어요.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법무사 선생님이 나와서 인사했어요. 4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분이었어요. 사무실로 안내받아서 자리에 앉았어요. 넓은 책상 앞에 의자가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법무사 선생님이 먼저 왜 오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아들이 결혼 준비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법무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어요. 등기부등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펼쳐 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전문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서류를 보던 법무사 선생님이 갑자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것 같았어요.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저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별도의 계약이나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남편이 생전에 정리해 둔 대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법무사 선생님이 컴퓨터로 뭔가를 더 검색해 보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정말 의외라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이 부동산은 정말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처음 보는 형태라고 하셨어요.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어요. 법무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 집은 명의상으로는 아들과 공동 소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구조라고 하셨어요. 관리권, 처분권, 임대권 등 모든 실질적인 권한이 정미숙 씨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즉, 이 집을 팔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 누구와 살 것인지 모든 결정을 제가 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들은 명의상으로만 공동 소유자일 뿐 실제로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거였어요. 완전히 제 재산이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들과 서연이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서연이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아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런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냐는 눈빛이었어요. 법무사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형태의 소유권 설정은 정말 드물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게 될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정리해 두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세심하게 계획된 구조라고 하시면서 남편분이 정말 신중하게 준비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서야 저도 이해했어요. 남편이 왜 그런 식으로 정리해 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날 가능성을 생각하고 제가 혼자 남더라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미리 보호장치를 만들어 둔 거였어요. 정말 고마우면서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생각해 줄 줄 몰랐거든요. 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왜 숨기고 있었냐고 했어요.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묻지 않았잖니. 그리고 미리 말했으면 사람을 더 쉽게 판단했을 거야. 그 말을 듣자 서연이가 더욱 당황했어요. 자기가 첫 만남에서 한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어머님 명의는 아니시죠?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말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법무사 선생님도 상황을 파악하신 것 같았어요. 가족 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런 일은 종종 있다고 하셨어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미리 정확히 알아보는 게 좋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추측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한 말들이 모두 잘못된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굳이 더 상처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충분히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집까지 가는 30분 동안 정말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각자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서연이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아들과 둘이 남았을 때 아들이 저한테 사과했어요. 그동안 잘못 생각했다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특히 서연이 말에 동조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머니 입장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반성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심하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실망스럽긴 했어요. 아들이 물어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면서 서연이와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그 후로 며칠간 서연이는 연락도 없고 집에 오지도 않았어요. 아마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일주일 후에 서연이가 찾아왔어요. 정말 죄송하다면서 그동안 신뢰가 많았다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가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태도를 바꾼 것일 수도 있거든요. 서연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봤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으니까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6개월 동안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고, 그 기간 동안 진짜 변했는지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서연이가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얼마든지 기다리겠다면서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후로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한테 정중하게 대하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예전처럼 저를 무시하거나 제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봤어요. 6개월이 지나고 저는 서연이의 변화를 인정하게 됐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허락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자고 당부했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양가 부모님들만 모여서 의미 있는 결혼식을 했어요. 지금은 셋이서 함께 살고 있어요. 서연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됐어요.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주고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내심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법무사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형태의 소유권은 드물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생전에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정리해 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 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서야 알았어요. 남편이 왜 그런 식으로 정리해 뒀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제가 혼자 남게 될 상황을 미리 대비한 거였어요. 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왜 숨기고 있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묻지 않았잖니. 그리고 미리 말했으면 사람을 더 쉽게 판단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서연이가 정말 당황해했어요. 자기가 첫 만남에서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어머님 명의는 아니시죠? 라고 물었던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을 거예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집에 돌아온 후 아들이 저한테 사과했어요. 그동안 서연이 말에 동조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젊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실망스럽긴 했어요. 서연이는 며칠 후에 저한테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그동안 신뢰가 많았다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감동받지 않았어요. 사실을 알고 난 후이 사과는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서연이가 물어봤어요. 혹시 자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지 걱정스럽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반대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바뀌어야 할 것 같아. 그 후로 서연이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저한테 존댓말도 더 정중하게 하고 집안일도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변화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태도를 바꾼 것 뿐이었어요. 아들도 저한테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에도 함께 살자고 하면서 제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변화들이 모두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며칠 더 지난 후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 결혼은 잠시 미루는 게 좋겠다고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어요. 서연이도 사과했고 태도도 바뀌었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울 때 나온다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태도를 바꾼 것 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가족 전체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건데 기본적인 존중이 없으면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아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봤어요. 서연이를 포기하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진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 후로 한 달 정도 결혼 얘기는 중단됐어요. 서연이도 자주 오지 않았고 아들도 조심스러워 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미리 알게 된 게 나았거든요. 2달 정도 지났을 때 서연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연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많이 반성했다고 했어요. 돈이나 명예 같은 걸로 사람을 판단한 자신이 부끄럽다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서연이가 부탁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6개월 동안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고. 그 기간 동안 정말 변했는지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서연이가 흔쾌히 동의했어요. 얼마든지 기다리겠다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겠다고 했어요. 그 후로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한테 정중하게 대하는 건 물론이고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도와줬어요. 아들하고도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제 의견도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존중해 주려고 했어요. 6개월이 지난 후 저는 마음을 열게 됐어요. 이번에는 정말 변한 것 같았거든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허락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자고 했어요. 특히 어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 쓰라고 당부했어요. 나이나 경험을 무시하지 말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라고 했어요. 서연이가 정말 고마워했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평생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양가 가족들만 모여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했어요. 지금은 셋이서 함께 살고 있어요. 서연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됐어요.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주고 있어요. 가끔 그 일을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알게 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서연이가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한 게 가장 좋았어요. 처음에는 미숙했지만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한 어른으로서 품격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도 느꼈어요.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대할 때 실수하는 모습을 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교육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나이에는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방법이 중요하죠.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됐고 가족 관계도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관계는 개선될 수 있어요. 다만 원칙은 지키되 방법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하시기 바래요. 감정보다는 지혜로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생 살면서 이런 일도 겪어보게 되네요. 하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세죠. 우리 세대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며느리와도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